요즘은 1억이 별거 아닌 돈처럼 느껴집니다. 코인하는 사람도 많고 주식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누구는 몇 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SNS만 열면 억 단위 돈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1억쯤은 큰 돈도 아니지 하는 착각이 생기죠. 하지만 1억은 여전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억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000원 기준으로 2만 잔, 하루 한 잔이면 55년을 마실 수 있는 돈이에요. 1억 모으는데 만약 이자 없이 월 100만 원씩 모은다면 무려 8년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절대 못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스스로를 밀어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고 소중한 근로소득을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본소득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1억을 모아야 하는 이유, 모으는 방법, 1억을 모으고 나면 절대 가난해질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내 통장은 항상 텅장. 그 이유가 뭘까요? 모바일 문화가 발달하면서 소비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9%입니다.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SNS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겠죠? 쿠팡에서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계속 보이고 무신사에서는 갖고 싶은 옷들이 보여요. 우리 손안의 모든 앱들이 우리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만약 예전이라면 현금을 지출해야 되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전에 이 지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었잖아요. 지금은 지문 한 번, 버튼 몇 번이면 결제 끝. 생활은 편해졌지만 충동 소비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쓴 기억도 없는데 통장이 비게 되죠. 하지만 이게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금융 경제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돈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도 정작 어떻게 모으고 굴리고 지켜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우리는 왜 1억을 꼭 모아야 할까요? 1억을 모으는 순간 돈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모으고 그 1억에 대한 수익률이 연 5%만 돼도 1년에 500만 원, 월 41만 원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벌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걸 바로 복리라고 부르죠. 사람도 달라집니다. 1억을 모으면 소비 중심 사고에서 자산 중심 사고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배치해야 가장 잘 굴러갈까로 고민이 바뀌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나에겐 1억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다. 이 안정감이 결국 투자 판단력까지 바꿔놓습니다. 결국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작점이고 불안하지 않은 삶으로 가는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1억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 후는 정말 놀랍도록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1억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표부터 정확히 정하기. 막연하게 돈 좀 모아야지 이러면 평생 안 모입니다. 5년 안에 1억 모을 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역산해야 돼요. 5년이면요.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166만 원, 일주일에 41만 원. 들으니까 좀 빡세죠? 그래도 일단 이 목표를 딱 정해야 내가 지금 얼마 모자란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하기. 일단 통장 카드 내역 까보세요. 지난 3개월치 보면 내가 어디에 쓸데없이 돈 쓰는지 바로 나옵니다. 일단 꼭 필요한 고정 지출에는 월세, 보험료, 통신비 등이 있겠죠? 변동 지출에는 배달, 커피, 옷 등이 포함될 거예요. 소액 지출에는 넷플릭스, 왓챠, 멜론 등 자동 결제가 해당됩니다. 이거 딱 정리해 놓으면요. 아, 이건 진짜 필요 없는 지출이네 하는 게 최소 10에서 20만 원은 나옵니다. 세 번째, 지출 구조 다이어트. 커피 하루에 한 잔, 주 1에서 2회만 마시기로 해요. 배달은 최대한 줄이고 직접 픽업하는 쪽으로. 쇼핑은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7일 뒤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넷플릭스, 왓챠 같은 OTT는 되도록 한 개만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나 현금 쓰세요. 지문 한 번, 터치 한 번에 돈 나가면 소비 감각이 점점 무뎌집니다. 만약에 내 소비 습관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면 이번 달 쓸 돈만 미리 빼놓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쌓아가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단순히 쟁여놓는다고 1억이 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으로 ETF나 주식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ETF는 쉽게 말하면 여러 회사 주식을 하나로 묶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적은 돈으로도 대기업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1,000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주식은 너무 무서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적립식 펀드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자동으로 투자해주는 시스템이라 초보자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고 심지어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구성해줘요. 돈의 속성 같은 경제 입문서도 한 번쯤 읽어보면 돈이 왜 도망가는지 어떻게 붙잡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책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매일 조금씩 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한 달에 한 번 검토하는 시간 가지기. 한 달 동안 얼마 모았는지, 쓸데없는 지출은 뭐였는지, 투자 수익은 어떤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돈이 보이거든요.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자산을 다룰 수 있는 태도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1억을 모아본 사람은 2억, 5억, 10억까지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통장이 텅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1억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가 시작된다는 걸요. 요즘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 자주 올라오잖아요. 30살인데 3천만 원 모았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근데 댓글 보면 난리 납니다. 그 나이에 그게 다야? 많이 모은 건데? 적당한 거지 뭐. 뭐 하나 올리면 댓글창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평균 자산과 소득, 현실적인 경제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야 할 때인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근데 순자산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순자산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 통장에 있는 돈, 주식계좌에 있는 돈, 자동차, 집 다 합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갚아야 할 빚들, 대출, 카드값 다 빼요. 다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근데 평균 순자산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평균 순자산은요, 솔직히 말하면 왜곡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30억짜리 아파트 받은 사람들도 평균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중앙값과 상위 1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앙값은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등의 수치를 말해요. 그만큼 진짜 평균적인 기준이라는 뜻이죠. 일단 20대부터 볼까요? 20대인데 5천만 원 이상 모은 분이 있다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 도움 없이 그 정도 모으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20대 상위 10%에 속하기 위해서는 1.3억에서 1.8억 사이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다음은 30대입니다. 만약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순자산이 이거보다 한참 낮다? 뭔가 잘못 살아왔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진짜 정신 차릴 타이밍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등 뒤에 숨으면 안 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기예요. 다음은 40대입니다. 40대는 슬슬 복리의 위력을 체감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30대 때 돈을 잘 굴렸다면 40대에는 그 자산들이 스스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은 50대를 볼까요? 50대 되면 소득은 정점을 찍지만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이 양쪽에서 돈이 많이 나가요. 이때까지 제대로 된 자산 포트폴리오 못 짜놓으면 60대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은 60대 이상인데요. 여기부터는 게임이 완전 달라져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이때는 내가 굴려놓은 돈이 나 대신 일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만으로 버티던 분들은 연금, 자녀, 국가 지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주택을 팔아서 현금 만드는 분들도 많아져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봅시다. 지금 몇 살이신가요? 순자산은 얼마이신가요? 위에 나온 수치와 비교해보면 중간이신가요? 상위이신가요? 만약 상위 10% 근처에도 못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는 부모 도움 못 받았으니까 안 돼. 자포자기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 30대라면 보통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월급 받는 흐름이죠. 이 시기의 대부분은 소득 하나에만 의존해요. 초봉 200, 300만 원 받고 1년 연봉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집은 언제 사고 자산은 언제 불려요? 월급만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소득의 양을 늘리는 것과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해요. 일단 첫 번째, 그럼 소득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창업하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창업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근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창업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 부업을 하거나 주말 알바, 라이더 배달 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파는 일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나중에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사업가의 마인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바로 투자.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았다면 이제 자산의 바퀴를 돌려야죠. 투자에는 대표적으로 주식, 부동산, 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공부와 경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100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직접 넣어보면서 감정의 기복도 경험하고 시장의 움직임도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돼요.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수도권 진입이 어렵다면 지방부터 보세요. 인구 빠진다, 산업 없다 이런 말들 너무 믿지 마세요. 직접 발품 팔고 공부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코인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제어하는 훈련용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단, 종잣돈을 여기서 잃으면 회복하기 정말 힘드니 무조건 소액으로만 시작하세요. 확실한 건 투자 실력은 직접 돈을 넣어야 생깁니다. 돈을 넣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시장을 관찰해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예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50%의 수익률이면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1억 원으로 10%의 수익률이면 1000만 원이에요. 일단 지금 내 현금 흐름을 체크하고 이 흐름에서 얼마까지 투자가 가능한지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 20년 뒤에는 진짜 무책임한 환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정말 좋은 출발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 부를 쌓아가는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평균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시대가 아니지만 평균이라는 틀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게임입니다. 룰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룰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년 안에 1억 모으는 법, 이런 컨텐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영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사 먹지 마세요. 외식 줄이세요. 택시는 절대 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몇 년만 참으면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1억 모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실수령 20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생활비 다 빼고 저축하면 고작 100만 원 남습니다. 그럼 1억 모으려면 최소 8년에서 9년 걸립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잘 몰라서 그냥 예적금에 돈을 넣었는데요. 3, 4년간 이율 2% 적금을 하며 시간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극단적인 절약은 반드시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마치 다이어트처럼 억지로 참다가 어느 날 폭식하게 되는 것처럼요. 지금은 참고 있지만 어느 순간 지쳐서 소비가 폭발할 수 있어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친구들은 맛집 가고 여행 가고 카페도 가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삶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예적금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예적금은 초기에 1000만 원 정도만 모을 때까지 돈을 보관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투자의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도 전부를 거는 건 아니에요. 보통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이나 코인에 지금까지 모은 돈을 대부분 넣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심지어 떨어지면 이러다 더 떨어질까봐 빨리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투자할 곳으로 S&P 500 ETF를 추천하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도 만약 자신이 죽으면 와이프한테 전 재산의 90%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한 일화는 유명하죠. S&P 500이 뭐냐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 구글 같은 500개 대기업의 주가를 묶어놓은 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똑같이 200만 원 받는 직장인 A와 B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A와 B는 모두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어요. A는 적금으로 월 100만 원씩 넣고 있고 B는 S&P 500을 월 100만 원씩 사고 있죠. 10년 뒤 A와 B는 자산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먼저 A부터 볼게요. 대부분의 은행 적금은 고금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2% 정도이고 10년 뒤 A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어요. 이번엔 B의 경우를 볼까요? B의 경우 10년 후 2억이라는 자산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같은 월급, 같은 기간인데 자산 차이는 무려 8천만 원 이상.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유는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적금의 수익률은 2%, S&P 500의 수익률은 10%, 8% 수익률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20년 후의 자산 차이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A의 경우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하면 2억 8,077만 원, B의 경우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S&P 500에 투자한 결과 7억 6,500만 원이 되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8번째 세계 불가사의는 바로 복리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지불하게 될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1억 모으고 싶다면 절대 예적금 하면 안 되는 이유.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다시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월 100만원씩 S&P 500에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도 최대한 빨리 투자에 눈을 뜨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직장인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디버커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부업 중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주변엔 그런 사람 잘 안 보이죠? 다들 퇴근 후에 조용히 계좌 불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제 고민해봐야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은 없을까? 근데 문제는 요즘 부업이 다 사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한 달 수익 2천만 원? 그게 진짜면 다 그거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건 해볼만한데 싶은 거 하나라도 생기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부업은 진짜 쉽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만으로 돈 버는 법이에요. 스탠바이라는 사이트에 여러분이 찍은 일상 사진을 올리면 판매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데요. 저는 처음에 에이 내가 찍은 사진을 누가 사? 했어요. 근데요, 고양이, 풍경, 음식 이런 사진들도 다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이미지나 콘텐츠 제작용으로 저작권 문제없는 한국 이미지를 자주 찾아요. 근데 외국 이미지 사이트엔 그런 사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탠바이가 요즘 꽤 인기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건 판매가겠죠? 무난한 사진은 100원에서 1000원, 퀄리티 높은 사진은 5000원에서 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누적 수익이 5,000원만 넘으면 바로 현금화도 됩니다. 실제 판매 수익의 67% 정도가 본인 몫인데요. 이 부업의 핵심은 딱 하루만 날 잡고 정리해서 올려두면 그 뒤로는 자동 수익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입니다. 무료로 영화 보고 후기 남기면 돈이 들어온다? 바로 소셜 라우더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건 너무 좋았던 게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프로그램, 시사회 등을 신청해서 리뷰만 남기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방식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대 리뷰예요. 개봉 전 영화의 예고편만 보고 기대되는 이유를 간단히 적기만 하면 돼요. 보통 1만 포인트 내외로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후기 리뷰인데 말 그대로 영화를 실제로 보고 느낀 점을 올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시사회 참여 후기인데요. 시사회 초청을 받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되는데 관람권과 포인트를 같이 줍니다. 무료로 영화도 보고 연예인도 보고 돈도 받을 수 있어서 완전 일석삼조예요. 가입 조건은 SNS별로 다른데요. 인스타는 팔로워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블로그는 방문자 300명, 이웃 100명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는 구독자 없어도 계정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하니까 기왕이면 유튜브로 시작해보는 게 제일 수월하겠죠? 출금은 2만 포인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가입만 해도 3,000 포인트를 줍니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SNS 한 개라도 운영 중이라면 무조건 해봐야 되는 부업이에요. 마지막 부업은요, 내 컴퓨터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문서들로 수익을 만들어주는 싱크존이에요. 싱크존은 쉽게 말하면 지식거래 플랫폼인데 지식거래 플랫폼이라 하면 그런 건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요. 예를 들어 과제, 이력서, 자소서 이런 문서들도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보통 1,000원에서 5,000원이고요. 판매되면 수수료 제외하고 40에서 60% 정산돼요. 이건 한 번만 업로드하면 그 뒤로 계속 자동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서 내가 안 쓰는 자료들만 올려놓으면 그 후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진짜 편해요. 부업의 본질은 조금씩 꾸준하게 돈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부업은 계정만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오늘 퇴근하고 바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